신전 사무관은 잠적한 상태에서 모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심경을 밝힌 글을 올렸습니다. 내부 고발을 인정하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폭로했는데 죽음으로라도 진심을 인정받기 바란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민변이 도움을 거절해서 실망했다고도 했는데 민변 측은 신전 사무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성민혁 기자입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오늘 오전 모교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경찰이 신전 사무관을 찾던 때인데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며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이곳 모텔에 투숙하던 오전 11시 반쯤 유서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A4 용지 11장 분량. 하지만 이런 행보는 신 씨의 하루 전 기자회견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공익 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비장한 채로 말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 고발 목소리를 들어줄 줄 알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보고를 원하는 대로 못 들어갔다며 청와대의 경직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법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신전 사무관에게 따로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온 신전 사무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신 씨가 돈을 벌기 위해 기재부를 나왔다며 신 씨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 곧 지웠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자신의 글에서 전임 정권이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 적자성 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 오전 너무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긴급 소재 파악에 나서 한 모텔에서 신 씨를 발견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 앞. 경찰관들이 다급하게 주변을 통제합니다. 모텔 입구로 구급차가 이동하더니 곧이어 한 남성이 실려 나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모텔 안에서 발견된 건 오늘 낮 12시 40분쯤입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오전 7시쯤 대학 친구에게 요즘 너무 힘들다, 행복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거주지를 수색했고 유서 3장과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인터넷 접속 기록을 추적해 신 전 사무관의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목에 찰과상을 입은 신 전 사무관은 이곳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검진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어제 폭로 기자회견을 한 뒤 쏟아지는 관심과 비난에 심적 압박감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모텔에 있고 치과에 있지만 기재부는 병문안을 위해 구윤철 2차관을 보냈지만 신 전 사무관이 병원을 옮겨 만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회복을 좀 빈다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와서 진짜 감사하고 다행으로.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략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역시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에 공직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에 대한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여 왔고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저의 이러한 언론 공표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고발을 하였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이 하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누설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설을 하는 것이 범죄이지 저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폭로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 과정에서 이제 얘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고 나서 폭로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나중에 밝혀질 걸로 생각합니다. 소환지검에서 소환 통보 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며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검찰 고발을 앞두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적자 국채 발행을 검토할 때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기획재정부에 전화해 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국가 부채 비율도 선을 정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 정권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채 조기 상환을 하루 전에 취소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사례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은 최종 국채 규모를 확인하던 것이고 김 전 부총리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며 부채 비율을 언급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과정에 참여한 3년차 사무관이 전체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을 내부 고발자라고 했습니다. 또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나중에 후에 절망하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고발이 두려워 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친서를 받았다며 곧 만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조청영 기관지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대북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종이 한 장을 치켜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친서라고 공개했습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They've never written letters like that. This letter is a great letter.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비핵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조만간 정상회담도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비핵화에 성과가 없으면 제재를 계속한다는 입장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We'll probably now have another meeting. He'd like to meet. I like to meet. And I'm not in any rush. I don't have to rush.
북한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해설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이 제재와 일방적 비핵화 요구를 거둬야만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상응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네, 겨울철에 열리는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지난해엔 이 축제에 170만 명이 찾았는데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더 오래 머물다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화천천이 꽁꽁 얼었습니다. 잠수부가 얼음을 깨고 물에 들어갑니다. 얼음 두께를 재보니 30cm에 이릅니다. 얼음 낚시터에서는 낚시용 구멍 뚫기가 한창입니다. 축구장 28개 면적의 얼음판 위에 낚시용 구멍 2만 개를 뚫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이틀 뒤인 토요일 막을 올립니다. 화천군은 축제용 산천어 180톤을 준비했습니다. 개막 하루 전인 내일 얼음 낚시터에 산천어 35톤을 미리 방류하면 축제 준비가 끝납니다. 4일쯤 방류를 해가지고 이제 언제 적응이 되면 낚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적응을 시키는 겁니다. 얼음 낚시든 즐길 거리는 물론 안전 부분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 축제장이나 각종 시설물, 뭐 소방이라든지 또 얼음 두께라든지 이런 안전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화천군은 올해 산천어 축제 체류형 관광객 20만 명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에게 산천어 얼음 낚시터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숙박하시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낚시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획기적인 이벤트도. 얼음 조각 광장의 초대형 작품 50여 점과 산천어 축제장에 들어선 산타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도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가대표 겨울축제로 거듭난 화천 산천어 축제는 오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동안 이어집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최근 한 항공사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이 규정대로 승객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 때문에 경위서를 쓰고 이상하게 승진에도 누락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승객이 항공사 대표의 지인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중국 산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기내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승객 A씨는 함께 탄 일행 가운데 한 명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며 두 자리가 비어있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승무원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승무원 B씨는 미리 예약해야 하는 좌석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에어부산 한태근 대표이사의 지인이라며 항의한 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부산 직원들은 한 대표이사가 객실 승무원 팀장을 불러 소리치며 질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원들은 승무원 B씨가 불이익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무원 B씨는 지난달 19일 대표이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B씨는 뒤이은 인사 발표에서도 승진에 실패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위서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승진 누락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팀이 평가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좀 진급이 안 된 거지. 에어부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초부터 대만 문제 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부 세력을 경고하며 무력 사용까지 거론했는데 대만은 중국이 돼지 전염병 방역 상황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새해 첫 공식 행사로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어떤 간섭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무력 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台湾问题是中国的内政，事关中国核心利益和中国人民民族感情，不容任何外来干涉.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따로 살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작년 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지원을 암시하는 아시아 지원 보장법에 서명하자 중국이 강력히 경고에 나선 겁니다. 上述法案严重违反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的规定，
粗暴干涉中国内政。 蔡英文총통은 신년사에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必须以和平对等的方式来处理双方之间的歧义，而不是用打压、威吓，企图让台湾人屈服。 蔡英文총통은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염병 정보도 안 주는데 중국과 대만은 한 가족이라는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진료를 받다 흉기로 의사를 살해한 박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의료계는 흉기 난동을 막는 일명 임세원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고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박모 씨. 원한 있었어요? 왜 죽였어요? 범행 저질 이유 뭐예요?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우울증 극복 경험까지 공개하면서 20년간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헌신한 임 교수의 빈소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은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뜻을 전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안전한 치료 환경을 만들어달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의료계는 병원 흉기 난동을 막기 위해 고인의 이름을 딴 임세원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료실에는 후문을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4만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2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1심 때와 달리 증인을 대거 신청해 적극적으로 항변에 나섰는데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송환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벽을 의지해가며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1심 선고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한 지 118일 만입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 나선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측근과 다투기 싫다며 증인 한 명도 부르지 않았던 1심 때와 달리 2심에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무려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증인 15명을 채택해 주 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보고 뇌물 횡령죄를 적용한 검찰 주장에 오류가 있다며 1시간가량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생년월일만 확인한 뒤 뒷번호는 모르겠다고 답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할 말이 있지만 재판 종결 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변호인 측에서 잘 입증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임을 감안해 다음 주부터 주 2회 집중 심리를 통해 다음 달 안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최 의원께서는 저거는 정치다. 정치를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유튜브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미 정치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왜 이렇게 유튜브 정치에 힘을 쏟고 있는 걸까요? 아니 지금 사실은 그 인터넷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른바 진보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선 때마다 이 유튜브 정치가 굉장히 그 위력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실은 이 유튜브 정치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고 유튜브 정치가 이른바 보수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상당한 활동 무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세계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신문이 조사도 했던데 50대도 유튜브 활용률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대단히 높은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다양한 거예요. 층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군요. 그렇죠. 특히 50대, 60대는 유튜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를 줄 알았는데 지금 현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른바 이념적인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홍카콜라라는 것도 바로 홍준표 전 대표가 유튜브 정치를 시작한 것이고 그거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진보 계층 쪽에서도 야 우리도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영 그 구독자 수나 이 페이지 뷰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그 본인이 그동안의 시사 예능 부분에서 쌓아온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평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뛰어든 거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은 저렇게 뛰어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정치 대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도 곧바로 이제 얼마 전부터 정치권에 진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직업의 정치를 접는다라고 약속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은 어디 간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자, 유창욱 교수님. 자, 반면에 이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새해 첫날인가요? 조회수가 급등을 했다고 하던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새해 첫날에 개인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일 조회수가 일일 기준이죠. 처음으로 50만을 돌파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냐는 감을 잡아보시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파, KBS, SBS, MBC 이 각 조회수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전 대표의 해석은 이렇죠. 그만큼 국민들이 방송을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TV 홍카콜라가 개국일이 2주째 지난달에 좀 개국을 했었죠. 유튜브 채널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 은퇴하기 전까지는 TV 홍카콜라는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전했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저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저러고 국민들을 놀리고 있어요.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려고 해요. 유튜브에서 저런 식의 무책임하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저 술자리 방당감도 안 되는. 이 사람의 화면 위에는 학원 광고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저에게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기재부를 그만두고 스터디라는 학원의 광고와 본인의 어떤 그 광고를 위해서 그 이름을 팔면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지나가는 말을 우연히 들은 것 같기도 하다. 과장님인지 담당 사무관인지 뭐 같기도 뭐 이런 겁니다. 네, 주로 뭐 여당 의원들이 운영에서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었죠. 글도 올렸다가 오늘 다 내렸다고는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 의인인 척 위장, 순진한 표정 만들어내며 청산 뉴스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의 베팅 장면이 떠오른다. 이런 글을 뭐 이거 일부입니다만 상당히 좀 긴 양을 올렸다가 오늘 신재민 전 사무관의 아침 뉴스가 나오니까 이걸 좀 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저 공무원 같은 거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거에 과연 동조를 할 건지 그 공무원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은 저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야당이 할 말이 할 일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여당은 어차피 저렇게 학원 강사로 하고 있으니까 야당이 그 무슨 다낭이나 몰래 갔다가 돌아온 사람 운영위에다가 투입해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운영에 지난번에 김태우 수사관 때 하듯이 하면은 진상규명이 안 되고 오히려 신재민 사무관이 저런 행동을 욕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규명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을 하고 그대로 주장한 것이 사실이면 사실대로 밝히고 시스템이 문제가 되면 밝히고 이걸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은 난 그렇게 할 것인지 기대가 별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뭐 할 얘기 많습니다. 굉장히 반박할 얘기도 많고요. 왜냐하면 저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던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결국은 아마 이게 문제가 된 거는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치 쟁점화되면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물론 이유가 있을 거고 여당은 방어할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아마 이분이 이 얘기는
정치 쟁점화는 앞으로 안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정치 쟁점화 할수록 이게 결국은 쟁점화되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김태우 사건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뭐 운영위를 한다 해서 별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 쟁점화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법적인 만약에 부분은 본인도 만약에 뭐 고발을 할 거면 하고 법적인 수순을 그냥 기다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어떤 본인의 뭐 어떤 정신 건강이든 아니면 이런 걸 위해서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건데 김 수사관은 오히려 청와대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작심한 듯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청와대가 자신을 고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비밀을 누설한 건 청와대라며 반박했습니다.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하였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상대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문건의 작성 경위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문건 요청 배경 등 진술 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건 작성의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의혹이 제기된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고발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의 조사 방법과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재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획재정부가 민간기업인 KTN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죠. 그런데 기재부가 작성한 KTN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에 나오는 대로 기재부가 구체적으로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그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TN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서 KTN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하지만 기획재정부 설명과 달리 내부 문건에는 KTNG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우회 개입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재부가 1월에 사회이사를 2명 늘리는 방안을 문건에 담은 후 기업은행은 2월에 숭실대 오모 교수와 황모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추천했습니다. 문건에 적시된 대응 방안대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은행은 사장 선임에 관여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주의 권익보호와 대표이사 선임의 절차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행을 했던 정당한 주주권 행사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은 당시 KTNG 지분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문건 내용대로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감찰반이 330여 곳의 공공기관장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이때 다른 기관에서 만든 문건을 참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청와대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찍어내는 데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공공기관장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활용했던 문건을 한 언론에 추가 공개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출신 성일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자기관리에 철저하다는 개인 특성까지 적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고교 동창이다. 군 현직과 공기업 사장 추천에 적극 지원을 받았다는 루머도 있다고 전합니다. 정부 주요 인사와 친분이 없어 사장 조기 교체 가능성도 회자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 그걸 줬고 감찰적 측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수집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김 수사관은 이 문건이 경찰이나 기무사령부 등 다른 사정기관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감 반원들에게 참고용이라며 문건을 건넸던 건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 반장은 부정적 감찰 보고서를 지시한 적이 없고 어느 기관에서 작성한 문건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특감 반장은 전부 좋은 얘기만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부정적 보고서를 쓰냐고도 반문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안 처장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심신이 힘들어서라며 갈등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출근길에 대기 중이던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고 1년이지만은 평상시의 2년보다도 훨씬 길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통상 2년인 법원행정처장직을 1년 만에 그만두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불협 화음이 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 처장은 지난해 6월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판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고 재판 거래 관련 문건도 실행되지 않아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대법원장이 사실상 검찰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엇박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후임으론 조재현 대법관이 내정됐고 안 처장은 대법원 재판부로 복귀합니다. 안 처장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을 일축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장기화로 인한 법원 내부 갈등 심화도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지지자 100여 명이 구치소 앞에서 환영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지 384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치소 앞에 있던 지지자 100여 명이 태극기와 플랜카드를 흔들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은 우 전 수석은 옅은 미소와 가벼운 목례로 화답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차에 탔습니다. 말씀하시고 가세요. 석방 소식에 지지자가 몰리자 경찰은 3개 중대 180명가량을 동원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2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열리고 있지만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예, 조 대사 대리 부부는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 집안 출신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공급 루트이기도 해서 권력의 핵심과도 밀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망명을 결심하게 됐는지 이채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정보당국이 보유한 평양시민명부에 따르면 1975년 6월생인 조성길 서기관은 1999년 외무성에 배치된 뒤 2001년 리광순 씨와 결혼했습니다. 조 서기관과 함께 일했던 태용호 전 주영공사는 아내 리 씨도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고 리 씨의 아버지는 전 태국 주재 북한 대사인 리도섭이라고 했습니다. 리도섭 대사는 북한이 1999년 홍순경 과학기술참사관 일가를 납치하려다 실패했을 당시 사건 해결을 위해 태국 특사로 파견된 인물입니다. 이미 은퇴했고 지방으로 추방하거나
수용소에 가거나 뭐 그 길밖에 없겠죠. 가족들 그 딸은 태국에 나와 있었어요. 외교관 집안에서 자란 조서기관 부부는 자녀 교육과 체제 염증으로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체제가 희망이 없고 자식에게도 희망이 없다는 거. 자녀가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하는 말을 집에 와서 계속 하는 거 보고 위험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언행을 보면 한국행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잠적된 약 2달간 사이에 국정원과 연락을 취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북한 북한 외교관의 대부분은 한국에 왔지만 1997년 장승길 전 이집트 대사는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